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3월 26일 토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 처음 한 200여 명이 전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워크숍을 가졌는데요. 이 워크숍에 윤석열 당선인이 참석을 해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 인사말에 상당한 많은 의미, 이 국정의 이 흐름, 이런 것과 관련된 뭐라 그럴까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이 워크숍에 가서 인사말만 하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끝까지 또 일부 특정 강연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이 강연에는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해서 이 고위인사들이 전부 다 참석을 했고, 참석을 못한 사람은요, 원희룡 기획위원장, 지금 코로나 확진되어 있죠. 그리고 일부 인수위원만 참석을 못하고, 이 권영세, 안철수, 박주선, 김한길, 김병준 이런 분들 200여 명이 전부 다 모였고요. 여기에서 이 초대 강사가 김현장에 있는 수석 이코노미스트 김형태 박사, 이분이요, 글로벌 거시경제 변화와 한국 경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KT 융합기술원 연구소장인 배순민 박사가 인공지능에서 메타버스까지 디지털 도난, 이 두 주제를 가지고 이 강연을 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초청 인사도 누군지 당연히 당선인에게 결제를 받겠지만은요, 또 주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한 분은 이제 경제, 이 거시경제를 비롯해 이 경제 문제, 그리고 한 분은 그야말로 IT 첨단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즉 디지털 홈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이 디지털 문제, 이걸 보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의 방점은 경제와 디지털 문제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공약을 밝힌 바대로 거시경제의 틀을 어떻게 짤 것이냐, 그래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코로나를 이겨내고 소생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즉 안철수 위원장도 이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과학기술 강국을 한편으로는 또 만드는, 그래서 이 안철수 지금 위원장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단일화할 때 약속했던 그 정부 정책의 큰 기조를 다시 한번 이 초청 강사에서부터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인사말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요, 우선 실용주의와 이 국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이례적으로 말이죠, 현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거, 그리고 가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가가 뭔지도 찾아내달라 했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못 찾을 것 같아요. 정말 단 한 가지도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배워야 될 게 없어. 단 한 가지도. 전부 반대로만 하면 일단 성공 가능성이요, 한 60%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사말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실용주의고 국민의 이익이다. 현 정부의 업무를 잘 인수해서 정부를 출범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할 국정과제를 세팅해야 한다. 그리고요, 현 정부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잘 판단하고, 현 정부가 한 일 중에서 계속 우리가 인수에 계승해야 할 것들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잘 선별해가지고 다음 정부까지 끌고 가야 한다.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때에도 좀 대등한 입장에서 정부 관계자들도 당당하게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만들어 달라. 그리고 워크숍을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경제, 그 다음에 우리 산업구조를 더 첨단화, 고도화시켜 나가야 하는 책무다. 이게 바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워크숍을 통해서 인수위가 자기가 맡은 전문 부전을 넘어서서 전체 국익과 국민의 이익이라는 한 가지 공통 과제를 생각한다는 그런 성질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말을 하고요, 이 본래는 격려차 들렸는데 자리를 뜨지 않고 강연을 쭉 들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도요, 인사말에서 그동안 공직자 분들이 소신을 갖고 나름대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 오셨지만은, 우리는 이전 정부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국민을 위해 꼭 가야 할 그 길을 찾을 책무가 주어 있다. 이전 정부와 똑같은 길을 간다면 결국은 그 결과도 똑같을 수밖에 없지 않냐. 워크숍을 통해서 더 잘 준비를 해서 이를 가장 잘한 성공적인 인수위가 국민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권영세 부위원장은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을 제대로 못했는데
최고의 인수위가 되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고 7일 동안 까먹은 것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이요. 여기 있는 모두가 지혜를 짜낸다면 짜낼수록 짜내는 만큼 나라와 국민이 편안해진다는 생각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요. 다 옳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인수위 처음서부터 겸손, 책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점령군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공직 생활만 30년 했으니까 이 각 정부 때마다 인수위, 이 공무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저도 알아요. 정말 점령군 같이 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선인의 이 지시 사항 중에요. 대등한 입장에서 정무 관계자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과거에 저도 보면요. 대부분들이 일단 우압적이고 점령군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너희 인수 딱 받아갖고 제대로 손 좀 볼 거야. 딱 이런 선입견들을 갖고 대하는 경우가 통상적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이 안철수 위원장도 일성이 우리는 점령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당선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정부 관계자들 보고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걸 보면 상당히 분위기가 좀 뭐라 그럴까요? 정말 토론다운 토론을 하면서 인수인계, 중요 정책 사항에 관해서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당선인과 그다음에 인수위원장의 자세를 엿볼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도요. 인수를 당하는 기존 공직자들 입장에서는요. 이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벼락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감사원도 바로 어제 질책받았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월성원전 우리가 성과야 얘기했다가 야 무슨 너희들이 성과야? 최재형 원장이 강하게 밀어붙여갖고 겨우 이루어진 것이지. 이렇게 질책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말 한마디 토시 한번 잘못하면 걸려든다는 이런 우려가 기존 공무원들 사회에는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인수를 받는 입장에서는 인수위원들 입장에서는요 좀 더 부드럽고 그야말로 내실 있게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이 토론 문화를 좀 강조하는 것이 상당히 이 보고를 하는 부처 공무원들에게는 좀 편안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론과 실제가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출범한 지가 언젠데 이 당선인이 아직도 대등한 관계를 얘기하는 걸 보면 이 보고를 하는 측에서 느끼는 감 상당히 더군다나 말이죠.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 지금까지 왔던 거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정책 방향하고는 정반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번에는요. 영부인 옷값이 지금 매일같이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매일같이.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는 최근에 여기저기서 이 루머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브로치가 2억짜리다, 10억짜리다. 그리고 해외 순방할 때마다 이제 당연히 옷이야 달라지겠지만은요. 어마어마한 이 SNS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무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요. 이 조선일보에 아무튼 주말이라는 칼럼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최인준 기자가 썼는데 지금 이 기사를 보면 말이죠. 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옷이 매년 해마다 30여 벌씩 혈세로 지어 입었다라는 얘기가 야권에서 지금 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샤넬과 같은 고가 명품도 많고 그 다음에는요. 이 언론의 보도 따르면은 김 여사 의상 종류가 몇 벌 정도 될 것 같아요. 200여 벌에 이른다는 겁니다. 200여 벌.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이 돈 어디서 났느냐잖아요. 이게 대통령 봉급이 뻔한데, 이거 대통령 봉급 한 2억 조금 넘는데, 이 돈 가지고 옷을 맨날 200벌씩 사 입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아주 고가 명품? 자, 이거 수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특활비에서 지급된 게 아니냐. 그래서 2018년도에 이 납세자 연맹 측에서 고발을 했어요. 자, 그런데 2018년도 고발을 했는데, 이게 말이죠. 이게 1차 판결이 바로 지난 2월 달에서 1차 판결이 났어요.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2018년도 6월에 고발했는데 2022년도 2월이니까 거의 4년, 그러니까 한 3년 반이 넘어서야 판결이 난 거예요. 자, 대부분을 누가 장악하고 있죠? 김명수가 장악하고 있죠. 김명수는 우리법연구회, 그야말로 이 좌파 법률가예요. 그리고 완전 코드 일변도 법률가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꼼수로 야, 이거 재판 빨리빨리 하면 안 돼. 천천히 해. 이런 작전을 세웠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저도 어제 뭐 오늘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 보면 일단 대통령 기록물로 관리가 딱 되면요. 이거 재판을 통해서 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실제로 소송이 불가해. 이런 거를 노려가지고 만약에 대법원 3심까지 일찍 끝나버리면 대통령 재임 중에 있기 때문에 기록물 지정이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송을 공개해야 돼. 야, 근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꼼수를 부려가지고 말이죠. 재판 판결이 지난 2월 달에야 2018년도 6월에 고발한 사건이 2022년도 2월에야 판결이 나게. 그래서 3월에 딱 되니까 바로 또 항소를 해요. 그래서 이 판결이 계속 지연돼. 그럼으로써 이제 퇴임을 하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이 옷값 확인이 안 돼요. 공개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러한 꼼수를 부렸다. 이런 비판적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활비는요, 영수증 쉽게 해서요, 영수증 처리 없이 집행할 수 있는 눈먼 돈이에요. 고위층들의 쌈짓돈. 이게 박근혜 정부 때는 8천억. 그런데 이게 이제 사건이 터져가지고 현재는 한 3천억 정도로 깎겠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전체 규모는 줄었지만 사용 내용을 밝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투명성이 상당히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군다나요, 청와대 예산에도 이 대통령 부인의 가족의 의상을 구입하는 예산은 없어요. 그래서 해외 순방 행사 때는요, 외교부 예산으로 영부인 옷을 구입 제작할 수 있는데 통상적인 일정에서는 영부인 본인이 자비로 구입하도록 돼 있어요. 자비로. 그리고 제2부속실에도 관련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올 수 있는 데는 어디냐? 특활비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자 연마에서 고발을 했는데 이 판결이 늦어지는 이 꼼수를 써가지고 결국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돼서 영원히 15년 최소한도 이때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받게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이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지난 18일 날 했어요. 떳떳하다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게 청원인의 글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청원의 글이 올라왔는데 이거 뭐 10만이 넘으면 입장을 밝히게 돼 있는데 10만 넘은 들 입장 밝히겠어요?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니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죠. 예. 그래서 이 청원인의 주장을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예. 뭐라고 돼 있느냐? 밝힐 게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밝히면 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나가는 게 공정사회 아니냐? 이건 내로남불 행태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박근혜 시절에 의상 및 특활비에 7억 원을 사용했다고 당시 민주당에서 추궁했는데 김정숙 여사 의상 비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몇 배는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지적했던 분들이 왜 지금은 특활비 공개에 떳떳하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청원 이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요. 이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대책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으로 넘어가더라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개정해서라도 말이죠. 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또 브로치, 뭐 이러한 이 사치품 이런 것들에 들어간 이 특활비가 과연 얼마 정도나 되는지 어마어마하게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50, 뭐 200번이면요. 지금 뭐 이 브로치 하나도 1억, 2억 뭐 이렇게 간다는데 이거 몇 천만 원 갈 거 아니에요. 한 번에. 예. 최고 고가의 경우는 뭐 억대짜리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200번이면은 이거 수십억, 수백억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 본 방송을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 하나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